자, 교황권과 황제 갈등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세계 형성과 동요 단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 그림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용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크리스트교의 분열, 그리고 이제 교황권 강화, 그리고 중세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간략히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교 세계의 분열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장입니다. 자, 맨 처음 보면 로마 교회가 이제 성장을 제일 크게 합니다. 제일 크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로마 주교가 이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현상이 생기냐면 동서교회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왜 분열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가 있고, 로마에 또 하나가 있고, 또 여러분 배웠죠? 크리스트교로 공인하는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잖아요.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가 싫어서 이제 다른 도시로 옮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콘스탄티노폴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가 이제 남은 겁니다. 주교구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트교의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5개 구가 있었어요. 5개 구가 있었는데 뭐 예루살렘, 안티오크,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5군데가 있었는데 이 5군데가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점령이 당했다는 거죠. 그럼 남은 게 서유럽 세계에서 남은 거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2가지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2개의 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정통성의 그러한 이제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제 지역인데 왜 우리가 더 낮은 데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아니 황제가 지금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지 않냐? 어떻게 로마 니네가 교황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게 대립을 하는 거죠. 대립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레오 3세라고 하는 그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가 내린 이 성상 파괴령이라는 것 때문에 스타트를 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26년이고요. 성상 파괴령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성상을 아이콘이랍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성상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성당 가보면은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뭔가 좀 크리스트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옛날에 그리스 로마처럼 이제 조각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기도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성상이라고 하는데, 이 레오 3세가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제 그 성상이라는 거는 우상이다. 크리스트교에서 금지하는 우상이다 해서 파괴령을 내린다는 거죠. 파괴를 막 하다 보니까 이 서유럽 쪽은 거기에 대해 상당히 반감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서유럽 쪽은 게르만족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 게르만족들은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건 좀 되게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트교 사람들이 이 성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상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서유럽 세계 쪽에서는 좀 영향력이 큰 그런 종교 행위가 된 것이고,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가 워낙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때려 부셔라 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가 반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동서로마 교회가 정치적, 종교적 대립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뭐 갈등 때문에 동서의 그러한 지도층과 종교 지도층이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리스 종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결국에는 1054년인데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1054년에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로 분리가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교회가 동서로 나눠졌다는 것은 교회 세계에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뭐 문화권도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 종교는 지금 현재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동유럽 쪽에서 믿는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정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는 같죠. 교리는 같은데 다만 이 성상을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로 갈등으로 시작해서 분리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됐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교 세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로마 카톨릭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 배우는 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교회의 경우에는 우선 교세를 확장합니다. 프랑크 왕국이랑 신성 로마 제국과 제휴를 해서, 점점 영토를, 세력을, 종교의 그 세력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개서제라는 게 있습니다. 개서제. 개서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이제 교황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관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직위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교황이 있으면 그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럼 추기경이 있으면 그 추기경 밑에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뭐 신부가 있는 이러한 거를 이제 개서제라는 거죠. 개서제.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되면은 신부의 그러한 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반영을 해서 주교가 되고, 그럼 주교가 되면은 더 큰 관할을 하는 대주교가 되고, 그럼 대주교가 되면은 지역 전체, 국가라든지 그런 지역을, 국가 단위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 추기경이 되는 거죠. 추기경이 되면, 교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추기경이 이 교황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교황으로 이제 될 때의 그러한 투표를 우리가 이제 콘클라베라고 해가지고, 콘클라베라 해가지고, 로마 바티칸에서, 뭐 합니다. 바티칸에서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거기서 이제 교황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아마 시스티나 성당일 건데, 거기서 이제 연기를 피워서 교황이, 즉위를 했다. 라고 알리는 게 바로 콘클라베라는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입니다. 개서제를 확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봉건 영주화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독일은 교회 제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냐면 땅을 받았기 때문에 땅 있으면 뭐 여러분들 주교하고 대주교가 농사합니까? 밑에 이제 농노라든지 그런 농민들을 부려서 사실상 영지를 관리하니까 교회 제후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봉건 세력화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교회 땅들의 소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교황인 거죠. 정점에는 교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황의 권력이 증대되는 사태다. 자, 그런데 이제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이 이제 그 교회 타락에 대한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다. 클리니 운동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청빈, 정결, 복종과 계율, 노동 강조. 뭐 이런 것들을 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이 클리니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개혁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대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관식. 우리 이제 카롤루스 대제가 이 대관식을 통해서 황제가 됐잖아요. 이제 이 대관식이라는 것은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에서. 왜냐? 이 대관식이라는 거침으로 인해서 그런 왕의 국왕의 정통성, 신의 대리자인 주교라든지 그 다음에 교황이 왕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대관식이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왕은 신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관식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서 대관식을 해주기 때문에 교회와 국왕과의 관계가 끈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관식 이런 걸 통해서 국왕의 정통성, 통치 권위를 국왕이 마련하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강하다, 영향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도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가 이제 왜 타락할 수밖에 없느냐? 뭐 아무래도 이제 봉건 세력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재산을 갖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재산. 자,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거는 사실상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재산 증식보다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의 교리에 따라서 상을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재산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진다는 건 결국엔 재산 증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봉건 세력화되다 보니까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 사원들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나중에 타락하게 돼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신흥사대부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건 세력화가는 결국에는 교회 타락을 불러오게 됐다.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은 이러한 걸 하지 말자.
청빈, 가난하게 살자 이거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정결, 정치 권력과 멀어진 깨끗한 마음, 정신을 가지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클린 수도원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상황이고 넘어가서 자, 그래서 성직자의 세속화와 부패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동서, 요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교과서 몇 쪽이죠? 교과서 119쪽에 보면은 있는 자료에 대한 답입니다. 교회가 동서로 분열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자, 이거는 성상파괴력. 성상파괴력으로 인해서 분열하게 됐다. 1054년에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비잔티움 황제는 레오 3세입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해 사회를 지배한 내용을 차례 말해보자. 대관식을 통해서 국왕 통치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다. 그리고 신분 질서를 성서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신도가 기증한 토지를 토대로 강력한 봉건 세력을 했다. 교회 제후가 됐다 했죠. 대관식 얘기했습니다. 중세사회 신분 질서를 성서에 근거했다. 그렇죠. 뭐 이제 성경에 의해서 뭐 왕은 왕답게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교황과 황제가 지금 교황권이 이제 교회가 강해지니까 교회가 이제 지배력이 커지니까 교황 그 정점에 있는 교황은 당연히 세겠죠. 또한 교회 제후가 나오게 되다 있죠. 교회 성직자 제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성직자 제후가 나오니까 그 정점에 있는 교황도 어떻게 뭐 일종의 왕인 거예요. 근데 원래 황제가 있잖아요. 정치 권력이.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배경은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회 개혁이다. 자, 이 그레고리우스 7세 여러분 별표를 치시고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회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서임권 투쟁. 자, 별표 치고. 이 중세 사회를 시끄럽게 떠들었던 바로 이제 서임권 투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원인은 교황과 하인리 4세가 서임권을 놓고 대립을 하게 됐다. 이 서임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직자 서임권이라고 하는데 성직자 서임권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성직자를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성직자 서임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제후라고. 그렇다는 말은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냐에 따라 인해서 교황파, 그 다음에 황제파로 나눠진다 이거죠. 이제. 교황파, 황제파. 그래서 교황파, 황제파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겔프, 그 다음에 뭐 구겔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황제파, 교황파 이런 식으로 겔프죠. 겔프랑 기벨린인가 아마 그럴 건데 하여튼 그렇게 파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요거에 따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대립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겔프 이거는 나중에 일입니다. 겔프라든지 기벨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대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겔프는 교황파고 이건 이제 황제파인데 이건 지금 미리 예를 드는 겁니다. 나중에 독일이 이제 분열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둘의 대립인데 요렇게 나뉠 정도로 교황파와 황제파가 이제 분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인리 4세가 대립을 했는데 전개는 어떻게 되냐? 황제가 파문당했단 말이에요. 황제 파문이 무엇이냐? 너는 크리스트교 세계에 인정을 못 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어떠한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제후와 관계를 맺으려 하더라도 이미 이 파문이라는 거는 크리스토교에서 추방당한 거란 말이에요. 추방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뭔가 동맹을 맺거나 연합을 맺으려 하더라도 크리스토교계에서 추방당한 사람하고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도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하다가 파문당한 사람 친구가 돼버리면 나도 같이 파문당하니까. 이 당시는 여러분들 크리스토교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 물론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때는 신이 우선인 시대이기 때문에 신한테 멀어진다는 것 자체는 이 서양 사람, 이 당시 서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편 들었다가 내가 신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게 되니까 아무도 하인리 4세 편을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리 4세는 지금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그레고리우스 7세를 죽일 수는 있지만 점점 자기 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인리 4세 말고 다른 황제를 세울까? 까지 되는 거죠. 그래버리면 이 하인리 4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황제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간호사의 굴욕. 1077년입니다. 1077년에 스위스에 이제 카노사라는데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제 약간 뭐 휴가차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인리 4세가 맨발로 흰 옷을 입고 겨울철에 눈이 쌓인 그곳을 밟아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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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성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3일 만에 마음을 받아줬다는 화해를 했다는 그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것은 결국에는 교황권이 황제 위에 있다라는 사건이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스 협약. 보름스 협약은 1122년인데 보름스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교황이 서임권을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상 교황권은 황제권 위에 서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그 수많은 성직자 제후들을 다 교황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교황의 권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황과 황제의 대립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파트입니다. 수능에도 많이 나왔고, 여기는 좀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클린 수도원과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 수도원이라는 데가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프란시스코 해라고 탁발성이라고 했어요. 탁발성. 여기 선생님 보이지만 여기 여기만 남겨놓고 여기를 밀어버리는 그런 수도원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지만 클린 수도원은 교황이 직속되어서 세속 권력을 간섭하지 않았다. 청빈, 순명, 정결 등 베네딕트의 계율을 엄격하게 했고 교회 개혁 운동을 주도했고 우르바누스 2세, 아까 전에 말했던 그레고리우스 7세 다 이 수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이제 학문 연구를 특히 필사. 여러분들 이 나오지만은 이거 여러분들 다 쓴 거예요. 일일이 그린 겁니다. 수도사들이 다 글씨 한 땀 한 땀 그리고 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종이가 거의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양피지 책을 가져와서 거기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 수도원의 수사들이. 자, 이게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훈령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서인권에 대한 훈령에서 우리는 황제와 왕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감독의 직책, 대수돈 또는 교회에 대한 서임을 줄 수 없음을 법령으로 선포하였다. 이걸 내리니까 이제 하인리 4세가 이제 계급 분부를 갖고 싸웠는데 졌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요거 교황이 양도된 서임권. 독일 왕국에서 주교와 수도장의 서임은 그대 이 폐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나 하인리는 모든 서임권을 성스러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바친다. 이 보름스 협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주제였다면 이제 이제 좀 약간 간소한 주제인 중세 서유럽 문화 보겠습니다.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이제 봉건 귀족적이다. 그러니까 중세 서유럽 문화의 핵심은 크리스트교입니다. 봉건 귀족적. 저는 이제 봉건 귀족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봉건제가 발달했으니까 학문은 신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다. 이 신과 관련된 학문, 신학이 최고 정점에 있었던 때가 바로 중세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철학이 스콜라 철학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걸 지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리엄 오컴은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을 했다.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주장을 이제 수용을 해서 이렇게 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철학을 수용해서 신학대전을 만든 이제 스콜라 철학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을 허용한다. 이 가르침 안에 전해지는 진리를 명백히 밝히려고 이성이 이용된다. 신의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되기 때문에 이성은 신앙에 협력해야 된다. 되죠? 이성은 신앙에 도움된다.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학문 발달.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대학들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원래 이제 대학들을 이제 뭐 학문을 중심지로 수도원 쪽에서도 많이 발전이 됐고, 뭐 정부에서 국왕이 이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학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대학들이 뭐 파리 대학, 프린트 나오죠. 파리 대학은 뭐
신학 쪽이 좀 유명했고, 그다음 볼로냐 대학. 예, 법학입니다. 이쪽 법학 쪽. 이러한 이제 대학들이 발전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쪽에서는 옥스퍼드라든지 캠브리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좀 자치권도 보유했습니다. 교수들하고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치권도 허용됐고 학문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뭐 약간 조합 비슷하게 그렇게 발전하는 경향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합이었죠. 거기는 이제 교수나 학생의 조합에서 발전했는데 각기 다른 전통,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파리 대학은 신학으로 가고 볼로냐는 법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전통을, 각 대학마다 전통을 확립을 했다는 겁니다.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뭐 그 외에 많은 이제 유럽의 대학들은 그래서 약간 좀 미국의 대학이라든지 아시아의 대학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워낙 이제 역사가 유럽 중세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자, 문학은 기사문학이 발달합니다. 이제 막바지 다 왔습니다. 기사문학이 발달했는데 뭐 당연하죠. 기사들에 관한 이제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세는 기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사문학이 발달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롤랑의 노래. 이제 카를로스 대제의 부하. 롤랑이 이제 롤랑의 그런 무용담을 담은 게 이제 롤랑의 노래인데 뭐 롤랑의 노래라든지 그 다음에 아더왕 이야기라든지 아더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서왕이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왜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그 바위에 꽂힌 검을 뽑은 사람 그게 아더왕이에요. 그래서 아더왕의 뭐 원탁의 기사들 나이츠 오브 라운드라고 하는 나이츠 오브 라운드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기사들 이름들이 여러분들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쌤이. 갑자기 이거 뭐죠? 킹스맨. 그래, 킹스맨. 킹스맨은 보면 안 되는데 킹스맨에 나오는 그 코드네임들이 이 원탁의 기사, 아더왕 이야기에 나오는 기사들 이름을 많이 딸 정도로 뭐 우리 대중문화에 많이 유입이 돼 있습니다. 뭐 랜슬롯이라든지 갤러헤드라든지 그 다음에 가웨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이 아더왕 이야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건축은 로마네스크 양식 11세기에 유행을 했습니다. 돔, 원형, 아치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성당은 피사 성당입니다. 피사 성당은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은 12세기 출현인데 고딕은 이제 뾰족한 첨탑이 이제 프린트에 나와 있지만 뾰족한 첨탑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유리를 이제 화려하게 색깔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첨탑 높게 올라가려는 약간 그거는 이제 신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중세인의 소망이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함으로 인해서 유리에다 색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유리가 빛에 반사됐을 때 그러한 뭐랄까 그 경건함 바닥에 이제 쫙 그 예수의 얼굴과 마리아 얼굴이 붙여졌을 때 그런 경건함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장치로 고딕 양식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성당이 뭐 퀼렌 성당, 샤르트 성당, 노트르담 성당 이런 성당들이고 고딕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고트족과 같은 그런 뭐 양식이다 해가지고 고딕 양식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에 가게 되면은 대표적인 성당들이 대부분 다 이 고딕 양식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로마네스크는 좀 아까 사진을 보면 좀 단단해 보여요.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 창이 없어요. 창이 없고 큰 돔에다가 유리창이 없는 창이 좀 작은 왜냐면 이제 창을 내게 되면 건축공법상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창이 없는 구조고 요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면서도 유리창이 되게 많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렇다는 거 고딕 양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들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와 중세 교회 건축인데 요게 이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그래서 돔에 이렇게 예수의 얼굴을 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다. 여기 나오죠? 원형아치, 돌로 만든 천장을 지탱하기 위해 두꺼운 벽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게 다 유리창 같아 보이는, 창문 같아 보이는데 창문이 작죠? 예, 건물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가 여러분들 유명한 피사의 사탑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고딕 양식 같은 건 다르죠. 첨탑과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이며 건축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천장 붕괴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벽이 두껍지 않다. 창문도 크게 만들어 건물 내부가 밝다. 엄청나게 화려하죠. 이 스테인드 글라스. 여기 이제 빛이 이제 쫙 만약 비친다면은 성당 바닥에 비치면은 말 그대로 뭐 어마어마한 경건함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천장도 엄청 높아요. 천장도. 그리고 이 성당의 모습을 보면 성당은 구조가 다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길쭉한 변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 요 끄트머리 부분에 이제 십자가와 예배하는 그런 이제 예배하는 주교가 올라가는 단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요 짧은 요쪽 부분에는 이제 성도들이 앉는 거죠. 그리스도 성도들이 앉아서 하는 건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주로 이 성당 정면에 있단 말이에요.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은 바닥 쪽으로 이렇게 딱 여기 있는 문양들이 바닥에 깔리겠죠, 이제. 그럼 그 분위기는 뭐 말할 수도 없겠죠. 자, 이 위에는 쾰른 성당이고 천장이 높아 보니까 공간이 엄청나게 커 보인다라는 이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성당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성당을 얼마만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느냐가 그 당시 도시의 경제력을 보여준다. 국가의 수준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냐면은 유리창도 엄청 들어가고 건축가도 엄청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이라든지 영주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밀라노 대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밀라노 대성당 되게 크잖아요. 밀라노시가 잘 살았기 때문에. 파리의 노트르담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우리가 이제 동로마 제국이라 불렸던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